날조를 해서 제주 4.3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상당히 장문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제주 4.3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논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결국은 이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거짓말로 끝나는구나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은 저 자식 저거 또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999번, 1000번, 만번을 하면 뇌의 인지구조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혹시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뇌의 인지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미국에서 나온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뇌가 어떻게 인지구조가 바뀌는 것가를 최근에 연구를 해서 알게 됐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거를 오래전부터 알아가지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어차피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제주 4.3 폭동을 제주 4.3 민주항쟁이라고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 이런 것들을 100번, 1000번, 만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민주항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국민들의 뇌 인지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려면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이게 바로 그 거짓말의 핵심이다 라고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박철균 장군님의 이 논문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좌익들의 수법 중에 아주 흔히 써먹는 수법이 이 제주 4.3 뒤집어엎기에 박진경 대령을 대입을 시킨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진경 이 대령은 정말 우리 한국군 초창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로 아끼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어갈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미 군정장관인 윌리엄 딘 소장이라든지 국군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제임스 하우스만의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박진경 대령이야말로 정말 백선엽 장군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한국군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판단을 해서 미군들도 상당히 좀 아끼고 그랬던 사람을 완전히 무슨 사람들을 학살한 학살 만행의 주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악당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들의 저항이 정당했다, 정당한 의거요, 동기였다라는 것을 끌어다 대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아주 악당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 4.3을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4.3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날조 왜곡을 했는지를 국내적 시각에서 본 거라면, 이 국외적 시각, 그러니까 세계사적 시각에서도 이 제주 4.3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를 오래전에 김정곤이라는 학자가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주 4.3과 이어진 여수 순천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1948년 2월 19일부터 인도의 캘커타에서 동남아 청년대회라는 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소련 공산당이 주도한 것이고, 여기에 월맹, 인도네시아, 실론, 버마,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말라야 뭐 이런 데서 참가를 했고, 비지역 국가, 아직 그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북한도 초청이 돼가지고 이 동남아 청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동남아 청년대회는 표면상으로는 세계 청년연맹, 국제학생협회가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소련 공산당이 한 것이고, 이 대회에 참석했던 그 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 대회에 참석했던 나라들에서 일제히 폭동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동남아 청년대회와 우리 제주 4.3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오래전에 김정근 박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깊이 진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주천 교수님께서 그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서북청년단 그러면 저희 부친이 월남을 하신 입장이었고, 그리고 월남을 해서 서북청년단에 직접 몸담아가지고 강목을 휘둘렀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 서북청년단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많이 주먹으로 얻어맞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왜 서북청년단을 했느냐? 저는 서북청년단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은 야, 지금 토지개혁이 돼가지고 이거저거 다 뺏기고 한마디로 해서 빤스 입고 내려온 그 38 따라신데, 공산당이 정말 치가 떨려가지고 남한에 내렸는데 남한을 보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더 빨갛더라. 그러니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에 내려온 우리가 남한마저 이게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야, 이거 죽기 살기로 이거 싸우자. 그래서 서북청년단이 됐다. 그때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어디 이제 남한에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춘당 공원 부근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운물물을 떠다가 한 바가지씩 먹고 있는데, 어디서 밥 준다니까 와라. 그래서 가보면 영락교회에서 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밥을 얻어 먹어가지고 안 굶어 죽고 열심히 싸웠다. 아까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얘기를 나오는데 아버지의 증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러한 서북청년단들이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고, 특히 이 북한 지역이 기독교세가 아주 강경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선식의 이 주자성리학을 가장 먼저 탈피를 한, 그래서 가장 개화가 잘 된 그런 지역이 북한이었고, 그런 기독교 정신과 개화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진적인 청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었다. 따라서 서북청년단은 무슨 깡패 집단이 아니고 상당히 지적으로 고도화된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주천 교수님의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주천 교수님이 언급을 안 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한다면, 사실은 서북청년단의 해방공간에서 활약상은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직화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좌익 집단,
그리고 이 좌익 집단을 소련 공산당과 소련 군정이 직접 지령을 내려서 지휘를 했습니다. 조직 자금까지 내려보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까지 만들어서 내려보낼 정도로 소련 공산당이 직접 지도하는 이 좌익 세력을 그 당시에 우리 공권력, 경찰이라든지 군인들이 아직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민간 조직이 아주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세력화된 공산집단의 난동을 막아낸 세계사적인 승리의 반공 승리의 역사다라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한번 더 추가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도 그렇고 그 서북청년단도 그렇고 야 이거 뭐 폭력을 행사한 집단 아니냐,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상당수 희생됐으니까 이거 살인마 집단 아니냐, 이 공권력의 이 잘못된 그 공권력의 행사를 인해서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너희들 보상을 해야 된다, 이 폭력배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뭐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건 사실은 모양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좌익들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이론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중 효과의 원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The Rule of Double Effect라고 하는 이 이론입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B-29에다가 원자폭탄을 실어가지고 일본의 민간인들이 사는 도시를 이제 원자폭탄 공격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미군 폭격기 조종사 중에 야 이거 무슨 군사시설도 아니고 민간인이 사는 도시에다가 이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고 뭐 이러면 이거는 민간에 대한 범죄행위 아니냐라고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이 조종사들을 뭐라고 설득을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야 지금 우리가 일본의 한 도시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물론 뭐 민간인들도 죽는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원폭 투하를 안 하면 앞으로 전쟁을 20개월을 더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 미군 동료가 180만 명이 죽거나 다쳐야 되는데 그 180만 명 중에는 너의 동료도 있고 너의 친구도 있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180만 명을 희생시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빨리 원폭 터뜨려가지고, 물론 그 와중에서 일본 민간인도 뭐 일부가 희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좋으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친구 중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죽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멀쩡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는 거를 그냥 놔두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세포가 죽은 걸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제주 4.3이나 서북청년단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좌익들이 막 그 공간을 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이 대응을 하고 나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토론문에도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